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네, 4일 동안 머물며 우리 정부 인사들과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일정대로라면 비건 대표 오늘 오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지난 6월 말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앞두고 방한한 지 한 달 반여 만입니다. 이번 방한 기간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한 한미 간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청와대를 예방해 고위급 인사와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청와대 인사를 만난다면 모레가 유력합니다. 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에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끝났고요. 긴박하게 타진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3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협상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마침 오늘 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북한이 공공연하게는 훈련을 비난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시작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곧바로 협상에 나설지 조금 더 시간을 끌지는 비건 대표가 머무는 동안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지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19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1일자로 내려졌으며 지난해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남한을 비난하는 등 대놓고 싫어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날 이뤄졌습니다.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He put that in the letter. 또 북미 실무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소개했던 만큼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목인데 결국 공개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가 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적 이익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손님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전력, 이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오릅니다. 미국 시각 18일 오후 2시 반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라스 섬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중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지난 2일 INF,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지 1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8월 중 시험 발사를 말해왔으며 11월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획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탈퇴 후에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공언했습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In terms of timeline, are we talking years? That's what we're just discussing. I mean, I would prefer months. 구체적인 배치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호주 등이 거론됐고 이들 나라들은 배치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 배치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를 아시아 배치에 당장 연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미국의 INF 탈퇴, 미사일 아시아 배치 얘기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INF 탈퇴로 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TMI에선 미국이 탈퇴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 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INF 어떤 조약입니까? 네,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없애자며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INF를 체결합니다. 냉전 종식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적인 핵 군축 조약이자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가 앞다퉈 진행한 핵 군비 경쟁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원조격이죠.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해 2017년 실전 배치하자 이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480km로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실제 사거리가 2,000에서 5,000km에 이른다며 조약 위반을 주장한 거죠. 결국 이를 이유로 올해 2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6개월간의 탈퇴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또한 INF 탈퇴 법령에 서명했고 결국 양국의 조약은 체결된 지 32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거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으로 이 두 나라가 상위 15개국 국방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주변국의 군비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INF 탈퇴 보름여 만에 순항미사일 실험 발사를 진행한 데다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까지 밝히면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외교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회담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상웅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 외곽의 회담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2박 3일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내일 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정상 내일 오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그 회담장인 중국 베이징의 고북수진이라는 곳을 잠깐 소개드리면 도심에서 한 140km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관광단지인데 이곳 중국이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주최 측이기 때문에 이곳을 회담 장소로 잡았습니다. 내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 1일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에 이번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아주 냉랭한 분위기에서 열렸죠.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내일에 이제 이곳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연장 통보 시한이 이제 24일로 다가왔고요. 또 28일부터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약 지소미아의 연장이 안 되고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철회가 안 된다면 그리고 시행에 들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점점 더 회복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한중일 회담 그리고 내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엄청 중요한 그 관심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역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이번 회담을 주목하고 있는데, 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양국 모두 어떤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일본도 최근에는 일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이 자세를 전환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또 일본 쪽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이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을 2차로 일부 허가했다는 사실, 이것도 한일 갈등이 좀 완화를 해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갈등의 어떤 기본 흐름이 확 바뀐다기보다 새로운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망부터 들어봤고, 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어떤 회의체입니까? 지난 2007년에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최근에는 2016년 8월에 도쿄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회원국들 내부에서 매년 열리는 것이 관례지만 일부 외교 갈등이 빚어지면 이렇게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올해가 이제 9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장국이 중국이어서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영내 현안과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한다고 공상 대변인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에 만약에 중국이 이걸 성사시킨다면 연내에 중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진행 중이어서 양국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오늘 저녁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이렇게 양자 외교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상 검증 공세 속에서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시행할 첫 정책 구상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라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시절에 쓴 논문 관련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일단 어떤 논문입니까?
네, 단국대 의대 교수를 책임 저자로 지난 2008년 12월 작성돼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입니다. 당시 한영외고에 다니던 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논문 작성에 참여했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은 이듬해 국내 학회지에 정식으로 등재됐습니다. 저자는 조 씨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인데요. 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연구 실적에서도 다른 공동저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등학생이던 조 씨가 실험을 설계하고 해석까지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며 논문 등재가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이고 후보자나 배우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고 시절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노력한 끝에 논문을 완성한 것이라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국대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입장을 내고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이번 주 안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국대 측도 공식 입장을 냈군요. 자,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출근길에 첫 번째 정책 구상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조 후보자는 국민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발표 내용 일부 먼저 들어보시죠. 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철저히 관리해 재범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스토킹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가정폭력 엄벌도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폭력을 수반한 집회 시위는 단호하게 법으로 다스리고 다중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책 발표는 자신이 내정됐을 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구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족 관련 이딴 의혹 속에 신상 검증에 쏠린 관심을 정책 검증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인사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과도한 신상 털기를 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야당은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도 여야 공방이 격렬한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켰다며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지 이 가족의 신상털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의혹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이라며 야당은 신속히 청문 일자부터 잡으라고 질타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인사청문회 일자를 뒤로 미루는 건 검증보다는 사법개혁의 상징인 이 조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책임한 의혹만 언론을 통해 부풀리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장에서 따져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의 조국 본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모펀드 투자와 위장 전입 의혹, 딸의 장학금, 논문 제1저자 논란 등을 열거하며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한 명의 공직자로서도 모든 기본적 수준이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겐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집권 세력의 민낯이고 진보 좌파의 모습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감성파리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이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우신환 원내대표도 이 세계 챔피언급 내로남불이라고 일가를 했는데요. 오 원내대표는 이런 천박한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참사를 넘어 망사가 됐던 것이라며 이 후보자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누가 이 나라의 법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야가 조 후보자를 놓고 한치도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인사청문회 일자도 잡지 못하는 등 이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교육위가 되겠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 국회 교육위원회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국회 교육위는 오늘 결산 심사와 법안 처리를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 관련 자료 요청과 질의가 잇따르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당 김연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일 저자 등재 논란은 이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꼼수 출세 코스라고 지적하면서 이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자료 제출과 웅동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다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필요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나 필요한 조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로 요청해서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질의를 마무리해달라고 했지만 김 의원이 거듭 질의를 이어가며 조사를 요청하자 정회가 선포됐고 이 회의는 2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회 이후에도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국당은 사학비리, 입시 비리 의혹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민주당은 청문회장도 아닌데 정치 공세는 적당히 하라고 맞서면서 여야의 기싸움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팽팽히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이 실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재산 규모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가격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신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이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부동산 신고액과 실제 부동산 시세를 비교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모두 2,233억 원으로 실제 시세인 4,181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53.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나 실제 시세를 반영한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실거래가의 60에서 80% 수준에 불과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조사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시세가 8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입니다. 정실련은 재산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를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어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피의자 장대호의 실명을 비롯한 신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상공개위원회 결과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39살 남성이라는 것만 알려진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장대호입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외부 전문가 4명, 경찰 내부 인사 3명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적 효과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인 장대호는 지난 8일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숙박비를 안 주려 하고 반말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는데요. 장대호는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9일 만인 지난 17일 새벽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며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는 23일 장대호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데요. 이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장대호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송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우디와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 조절을 통한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됐는데 국내 수입 차량에서도 같은 방식의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우디 A6 경유차가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요소수를 분사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 최초 시험 때만 요소수가 정상 분사되고 특정 주행 조건에서는 요소수가 적게 분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주행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이는 부분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탱크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공간 활용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소수 충전 횟수를 줄이는 불법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아우디 A6와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경유차 8종 가운데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1,200여 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적발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도로주행 등을 통해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투아렉과 카이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리콜 맞고 나서 이번에 또 추가로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건 처음으로 과거 폭스바겐 등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한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인정 취소, 리콜과 함께 아우디의 최대 79억 원, 포르쉐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조사 중인 벤처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여부는 연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잠시 뒤에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남 비방 공세를 퍼붓던 북한이 무력 시위를 중단하고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는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사님과 이제 얘기할 단락을 크게 나누면 이제 비건 대표의 방안을 통한 어떤 북미 대화 재개 실마리 여부가 될 것이고 또 한중일 외교장관
참석을 하기 위해 강경화 장관이 출국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태도를 먼저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오늘도 계속 비방을 했어요. 이제 뭐 우리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안보를 해치는 주범이고 북한 자기들의 미사일 도발은 방어용이다 하는 논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는데요. 네. 뭐 이제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니까 방향 전환은 있겠지만 뭐 11월 달에도 작은 규모의 저희가 연합군사훈련을 하니까 그때 또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북한의 기조가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가 한미 훈련과 또 한 가지가 스텔스 전투기 도입 관련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주 내에 또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이랄까요? 아니면 뭐 우리를 향한 뭐 날선 발언들이 나올까요? 날선 발언은 뭐 반드시 할 거라고 보고요. 뭐 추가 도발,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흐름 자체는 이제 이달 말로써 이러한 비난이나 도발은 대화 분위기로 전환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화의 방향이 북미 대화를 갖다가 우선시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배제하려 들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도 뭐 그대로 전해드리면 청구서를 찢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좀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반도 상황을 북한과 미국 간의 1대1 구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하고 한국과 미국의 틈을 벌리려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러한 전략, 뭐 예전에는 통미봉남이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이러한 전략을 기본적으로 과거서부터 추진해 오는 것이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북한 스스로 갖고 미국의 영향력을 나중에 빼면 결국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기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이 사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대화를 하는, 대화에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에서 가능하면 핵을 보유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측에 대한 어떤 날선 발언 그리고 공격수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한국 정부의 잘못이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편을 들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중요한 문제, 북한이 작년에 우리 정부에게 이야기했던 체제 보장이나 위협 해소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1대1로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대화에서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이제는 개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북미 대화가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우리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북한이 줘야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정책을 취했으면 합니다. 자, 북한의 거친 대응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리처럼 조심스레 대해야 한다고 이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유리처럼 조심스레 대해야 된다는 이 태도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남북 관계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가져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이 이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일일이 맞받아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격이 그러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단지 북한이 여러 번 반복할 때 이 흐름 정도에서 한번 맺어주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해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한번 따끔하게 지적하고 이제 분위기는 전환이 될 겁니다. 그 분위기 전환 속에서 우리가 또 이러한 북핵 협상 같은 데에도 관여를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의 매듭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비건 대표의 방안도 그런 좀 것과 연결을 생각해 보면 좀
맞물려서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도발 정국에서 대화 정국으로 변화의 그 매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건 대표가 오는 이유는 결국 이제 북한하고 실무 협상을 앞두고 네. 일본과 한국을 거치잖아요. 한미일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뭐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북한이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국하고는 친서를 교환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군사 훈련이 끝나면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설명했듯이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 협상은 재개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약간 더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북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비핵화로의 빠른 이전은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를 해서 비핵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둠으로 해서 네. 미국에 있는 다양한 입장이 우리와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건 대표 오늘 이제 방한을 해서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텐데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해서 판문점에서 북측 측 고위 인사와의 접촉 가능성도 그럼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충분히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친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최근 2년간의 북미 관계의 관행을 보면은 친서가 오면 미국도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건 대표가 직접 가서 친서를 전달할지 또는 뭐 자기 밑에 뭐 앨리슨 후커라고 NSC에서 지난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북측을 이렇게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밑에 사람을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접촉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한 사전 분위기가 덜 조성됐기 때문에 네. 접촉 가능성은 있지만 의미 있는 협상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실무 협상 재개 의지가 있다고 표명했다는 점과 함께 또 비건이 이번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어떤 실무적인 어떤 내용을 떠나서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까지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고 이번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출국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속에서 한일 장관 회담 일정이 잡힌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지난 주말에도 같은 내용으로 박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있고 또 화이트리스트 조치 시행 날짜와 맞물리면서 최종 담판 성격의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네. 최종 담판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분위기 전환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3주 전에 ARF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상당히 차가운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있고 하면서 약간 우리 정부도 톤다운을 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외무장관들이 만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화로서 풀어가자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최종 담판은 아마 9월 말에 유엔 총회가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외교장관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또 논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별도의 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겠죠. 그러면은 이번은 분위기 전환이 되고 9월 말에 있을 유엔 총회 계기 외교장관 회담에서 담판을 짓는 그러한 과정을 예상해 봅니다. 일단 ARF 회담 때 당시에 그 냉랭한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진전될 것이다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 전환의 단초가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방금 전에도 일정이 나와 있었지만 24일에 지소미아 결정해야 되는 시한이 있고 또 28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당장 있는 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일정을 목전에 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과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까지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분위기를 전환한다고 하면은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파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분위기 전환이 안 되고 또 강대강 그 대결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24일에 있는 지소미아 결정과도 연계를 하겠지만 내일 당장 이제 대화로서 풀어나가자 한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미 의사결정을 하고 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의 분위기 전환을 예상해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비건 대표가 왔고 지난 9일인가요? 또 그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면서 어떤 정부 기조에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조금 기조가 톤다운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비건 대표 방안과 맞물려선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중재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죠? 예, 뭐 미국이 중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적극적 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그 발언은 수위를 보면은 9일날 에스퍼 국방장관이 왔던 이후로 약간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이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미국에게 전달해서 일본의 수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비건 대표가 와서도 이 부분이 비건 대표의 고유 업무 영역은 아니에요. 네. 비건 대표는 북핵 협상을 주로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마크 네퍼 부차관보가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뭐 한일 협력을 크게 강조하진 않겠지만 결국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애둘러서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예, 지금 당장 외교 수장들이 지금 베이징에 모일 텐데 중국도 이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서 한일 간 갈등에서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할 겁니다. 강대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외교 문제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해요. 또 한중일 협상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겠죠. 다만 그러한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한중일 간에는 이러한 협력의 영역이 있지만 또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의 영역도 존재합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안 좋은 것이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기여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끝으로 일본 내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가 그 여부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로 좀 주목되고 있는 행보 중에 하나는 포토 레지스트인가요? 이제 두 번째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나온 조치인데 일본 내에서도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일각에선 야당도 좀 움직이는 아베 정권을 향해서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 자체로 좀 변화를 일으킬 만한 좀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일본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원적인 사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냉전 체제의 공산당을 갖다 허용하지 않았을 때도 일본은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군대를 보유하려는 그런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거죠.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의 행보는 네. 그 외교 당국의 행보는 그리고 통상 당국의 행보는 매우 정교하다. 지금 이렇게 허가를 한 것은 저는 일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행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소미아나 이런 것을 할 때 나중에 우리 정부가 그것을 파기하게 되면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심했는데 한국 책임이다 이렇게 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은 우리 정부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항상 틈새를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꼼꼼하고 치밀한 외교를 또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6억, 이 중 예금이 34억이나 돼서 그에 따른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 위반죄, 위계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업무 방해죄, 실제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스스로 자백한 꼴입니다. 이 조모 씨는 포린코피 설립 단계부터 조국 후보자와 친척 관계임을
수도 없이 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막후에서 좌지우지하던 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는 이 코링크 PE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74억을 약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그 운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방법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소송 사기임이 분명합니다. 후보자의 동생과 지금 말한 조모 여인 그리고 당시 공동대표로 있던 원라는 세 사람을 오늘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조카 조모 씨가 그 조국 후보자의 이름을 뭐 내걸고 펀드 투자를 뭐 이렇게 권유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3의 인물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조국의 이름을 내걸고 라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의미 있는 제보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송은 당시에 이제 코바 CND가 걸었는데 예. 그 소송 사기에도 조 후보자가 조언을 했거나 개입을 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저희가. 그건 하나님만 아는 일이죠. 네, 한일 간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등유 수출을 제한시킬 경우 일본 가게의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싼 수송비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난방 연료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가게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에서는 겨울철 난로나 온풍기 연료로 등유를 쓰는데 전체 소비량의 90%는 자국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등유 수입 물량의 79%를 한국산이 차지했으며 이는 일본 내 등유 수요의 13%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유업체들도 겨울을 대비해 이르면 8월부터 수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유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혹한이 닥쳤을 때 한국이 등유 수출까지 금지할 경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입처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지만 비싼 수송비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유사들도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 악화에 대비해 등유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재고 물량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3대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죠. 이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물량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지소미아의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를 탐색해보려는 술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3대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달라는 자국 업체의 신청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품목도 지난번과 같은 EUV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의 하나로 EUV 포토 레지스트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이번에도 삼성전자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3개월 분량에서 이번에는 6개월 분량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속도 조절이나 유화책이 아니냐는 일부 해석도 나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 탐색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 첫 수출 허가가 나온 점과 비슷하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아니라며 분명한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당장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부터 일본의 발언 수위와 태도를 지켜본 뒤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미래 산업의 첨단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 섬유 역시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일본이 탄소 섬유 수출을 규제할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 분야에도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탄소 섬유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도 기술 개발과 생산 증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10배나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미래산업 첨단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연기관 이후 차세대 자동차로 꼽히는 수소차에서는 연료 탱크뿐 아니라 차체 경량화에 탄소 섬유가 필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 등 고압 용기에 쓰이는 탄소 섬유는 지난 2016년 4,000톤 수준이던 것이 2030년에는 4만 톤을 넘어서 1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 섬유는 자동차, 항공용, 스포츠 및 고압용기 등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의 필수적인 첨단 소재로서 매년 성장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레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탄소 섬유 글로벌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효성이 세계 시장의 2%가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 차이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연료 탱크에도 일본 제품이 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반도체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효성 측은 탄소 섬유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톱3 탄소 복합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생산 라인도 2028년까지 10배로 늘려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래 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 기술 독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지상파와 SK텔레콤의 OTT인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OTT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앞으로 3년 동안은 지상파가 다른 OTT에도 동영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에 시정 조치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절단된 손가락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과 상인들의 도움으로 잘린 손가락을 찾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선을 자르던 남성이 갑자기 손 부위를 움켜쥡니다. 생선가게 주인의 사촌 동생인 최모 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겁니다. 장갑으로 상처 부위를 움켜쥐고 있어 병원에 도착한 뒤에야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가게를 샅샅이 뒤져도 잘린 손가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잘린 손가락이 손님이 사간 생선과 함께 봉지에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되던 상황. 가게 주인은 해당 손님을 찾을 방법이 없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또 봉지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경찰관님 불러서 이렇게 같이 찾게 된 거죠. 무조건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CCTV를 통해 확인한 손님의 인상착의를 곧바로 상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인들이 시장 CCTV를 돌려보며 해당 손님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연락처와 주소가 확인됐습니다. 그분의 동선을 확인하는 그 중간에 그 마트에 이제 들어가는 걸 확인했었고 그분에서 이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경찰관들이 해당 손님의 집을 찾아가 냉동실에서 보관 중이던 생선 봉지에서 잘린 손가락을 발견했고 잘린 손가락은 사고 발생 2시간 반 만에 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됐습니다. 얼음팩 있으면 2개만 좀 달라고 해서 손가락을 사이에 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후송하게 된 겁니다. 더운 날씨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제 실온에
노출이 되면 혹시 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접합 수술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손가락을 못 찾으면은 이게 잘 낫는다 해도 손가락이 반토막 나니까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찾아서 붙여놨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에 침착하면서도 발빠른 대응과 상인들의 하나된 마음이 잘린 손가락을 찾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안전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놀이공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또 펜션 물놀이 시설에선 10살 어린이가 미끄럼 틀에 갇혀서 의식불명에 빠져 있기도 했죠. 퀵터뷰 오늘은 안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문화협회 서승만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서승만 씨를 여전히 방송인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안전문화협회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직접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안전문화협회는요, 2005년도부터 제가 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쭉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뜻있는 주변 지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나 안전 토크쇼, 또는 이제 안전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고 계시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고요. 자, 아무래도 네네. 여름철이다 보니까 물놀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그제 펜션 물놀이장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을 타고 어린이 3명이 갇혔고 또 10살 아이의 경우는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데 전문가로서 이번 사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역시나 그 안전 불감증이 나는 사고고요. 네. 안타깝습니다만 안전관리에 허술이 나온 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5명이 이렇게 끼어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먼저 출발한 아이가 도착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위에서 계속 내려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네. 안전요원이 제 생각에는 안전요원이 2명만 있었어도 그 출발하는 곳 그리고 도착하는 곳에서 서로 사인을 보내면서 이렇게 통제를 했다면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놀이장에서 미끄럼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위에 한 분이 계시고 아래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좀 규정으로 마련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규정이 각 놀이터 이런 데마다 이게 규정이 돼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게 빨간불이 켜지면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걸 누가 규정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놀이공원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지난 2월엔 또 수영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안타깝게 또 세상을 떠난 장기 기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최근에 10대들의 익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왜 이렇게 줄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놀이 사고는 뭐 이거 역시 안전 부주의에 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통계낸 걸 보면 거의 21.8%가 안전 부주의고 그리고 30.9%가 수영 미숙 또는 음주 수영, 뭐 튜브 전복 이런 것들인데 이게 대부분이 준비 운동을 안 하거나 뭐 수준에 맞는 그 깊이와 거리, 뭐 수영 실력에 대한 과신 이런 거를 좀 이런 게 지금 사고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지금 보면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안전부주의나 수영 미숙, 음주 수영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안전부주의 문제를 좀 줄이려면 좀 어떤 일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 안전에 대해서 그 의식을 하고 이거는 뭐 교육을 어디서 이렇게 딱히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각
각자가 알아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각자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이건 민감하게, 정말- 둔감할 게 아니라 예. 네네. 각자 어디다가 맡길 게 아니고 이건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수영 미숙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존 수영도 교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네네.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많은 그 반응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응들이 이게 좋다고 나오는 거 보면 네. 뭐 누구나 어린이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성인들도 이렇게 생존 수영을 배우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사고가 대구 이월드 사고 아니겠습니까? 일단 경찰에선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좀 사고를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게 맞는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안전 규정이 어떤 거였는지 무엇이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 교육을 숙지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기계 결함 아니면은 그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면 알려지기로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서 출발 전에 점검을 하고 또 움직이면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돼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관행이 확인된다면 놀이공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고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일단 놀이공원 측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이공원 측에서 사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와서 즐겁고 재밌게 놀 수 있다 이렇게 제공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인들 안전뿐만 아니고 직원의 안전,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의 안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놀이공원 측이 아닌가. 그게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결과랑 관계없이 놀이공원 측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마침 또 정부가 관련해서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점검 내용도 함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안전문화협회 서승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섯 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2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할 경우 부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져 사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4세인 안대영 할아버지는 매일 5가지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두통약, 신장약, 비뇨기과약 그래서 한 5가지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은 매일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6%를 넘었습니다.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그룹은 4가지 이하 약을 복용하는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25%나 높았습니다. 처방받는 약이 많아질수록 노인이 피해야 할 약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약물이 포함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인 환자에서 빈번한 다제 약물의 복용은 부적절 처방의 빈도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높은 입원이나 사망 위험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복용하는 약이 많은 사람일수록 입원과 사망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처방을 받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올해부터 의사와 약사가 상담을 통해 중복 투약 등 약물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력은 만 7세에서 8세에 완성되지만 이를 정확히 하는 부모는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양의대 김안과 병원은 전국의 성인 중 7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시력 완성 시기가 만 7세에서 8세인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7.3%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0.4%는 전혀 몰랐다, 42.3%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청년 영농 후계자 남매는 파프리카 시장이 예전 같지 않자 과감하게 애플 망고로 장목을 바꿨는데요. 5년 동안의 노력 끝에 가장 알맞은 품종과 재배법을 개발해 분홍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부터 일조량이 많아 소금의 주산지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1헥타르의 스마트팜에 다음스러운 아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10여 가지의 품종을 들여와 시험 재배를 거쳐 최적합 품종으로 선정된 홍망고입니다. 물하고 비배 관리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식으로 용기 재배를 했을 경우에 옮김 쪽이나 이런 쪽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용기 재배로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같은 농수산대학을 나온 청년 농군 남매는 5년 전에 아버지가 20년 넘게 재배해온 파프리카에서 장목을 바꿨습니다. 영농비는 들고 갈수록 시장 사정도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정착하기도 더 빨리 쉽고 일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여서 어렵지도 않고 계속 쉽게 접하는 거여서 괜찮았어요. 실제로 파프리카에서 애플 망고로 장목을 바꾸면서 영농비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최저 기온이 섭씨 16도지만 애플 망고는 6도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영광 망고 농장에서는 초밀식 재배로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또 나무의 생육을 조절해 1년에 6개월까지 수확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애플 망고 묘목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 애플 망고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되어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농협이 앞장서서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산 망고의 가격은 덜 익은 것을 따서 열처리 등을 한 뒤 냉장 상태로 들여오는 수입 망고의 4배 정도.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열대 과일 수요가 늘면서 애플 망고가 농민의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아시아 최대 와인 품평회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축제와 함께 문화와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융합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색깔을 보고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는 소믈리에들. 와인을 평가하는 표정이 진지합니다.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와인 품평회가 전 세계 와인 전문가와 애호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24개 나라에서 온 130여 명의 소믈리에와 와인 전문가들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작년보다 좋은 품질의 와인들이 많이 출품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대전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대전의 와인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품평회는 세계 와인을 아시아 시장으로 끌어들여 유통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와인 품평회인 베를린 와인 트로피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기구 승인과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 맞는 대전 국제 와인 품평회는 전 세계 35개 나라에서 모두 4천여 종의 와인을 출품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와인 수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와인 유통회사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의 와인 애호가들이 대전을 찾고 이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시아 와인 트로피 품평회 입상 상품은 바로 이어지는 대전국제 와인 페스티벌에서 누구나 시음할 수 있게 공개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올해 한여름 극장가 성수기 관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700만 명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영화 대작 4편이 나란히 개봉을 했지만 이른바 대박으로 불리는 천만 영화가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 극장을 찾은 관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8만 명이 줄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한국 영화 대작 4편이 비슷한 시기에 맞붙었지만 기대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작 4편이 거의 같은 시기에 맞붙으면서 특정 영화 한 편이 끌고 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극장을 찾지 않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작 4편 중 사극 나란말싸미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100만 관객을 채우지 못했고 오컬툼을 사자는 160만 명을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재난영화 엑스트가 8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고 항일영화 봉오동 전투가 400만 관객을 넘어선 게 위안거든. 부산행이나 택시운전사처럼 1000만 영화가 꾸준히 배출됐던 과거의 여름극장가와는 사뭇 다른 상황. 극장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인데다 올여름 이렇다 할 절대 강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휴가가 분산되면서 여름은 예전 같은 극장가의 피크 시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여름 극장가는 상반기에만 극한 직업부터 기생충까지 1000만 영화가 4편이나 탄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썰렁하게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에이즈 환자와 성매매 여성을 돌보는데 평생을 헌신한 고명은 미리암 수녀가 선종했습니다. 고명은 미리암 수녀가 선종했습니다. 성 골룸반 외방선교수녀회는 고명은 수녀가 지난 17일 향년 79세로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고명은 수녀는 1971년 한국에 온 뒤 성매매,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를 열어 에이즈 감염인 지원시설을 설립하는 등 소외된 환자를 돌보는데 생을 바쳤습니다. 국기 태권도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D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판정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360도 모든 각도에서 화려한 기술을 감상할 수 있어 멋진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한 비디오 판독 장면입니다. 경기장에 설치한 카메라 100대로 촬영한 4D 영상이 득점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 장면처럼 360도 모든 각도에서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로 사각지대가 사라지다 보니 판정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4D 영상을 비디오 판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부분, 머리 공격에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비디오 리플레이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도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올림픽 종목의 4D 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 건 태권도가 처음입니다. 첨단 기술로 경기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재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그 동경올림픽에서 4D 그 리플레이가 제대로 성공하면은 태권도의 그 멋진 모습이 더 시청자 또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한테 부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에선 태권도 경기복의 파격 변화도 추진됩니다. 전통적 도복 형태에서 탈피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디자인도 몸에 밀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기간 새 경기복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 올림픽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오늘도 낮에는 막바지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8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더위는 밤사이 영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중부보다는 남부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경북 남부, 지리산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 모레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은 31도, 광주와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낮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서울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며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25%나 높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뉴스큐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